안녕하세요. 4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8년. 참 많은 일들이 시댁에서 일어났기에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웃지 못할 일도, 울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한편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마음 편히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3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오래 이어오다 36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안 배경이나 학력, 직업 수준까지 어느 하나 어긋나는 구석이 없어서 주위의 반대 없이 자연스럽게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처음엔 잘 알지 못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분들 같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부드러운 미소로 다정한 말씀을 건네주시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말만 해주셨죠. 시자질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 한 번도 불편한 기색을 비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는 늘 말씀이 없으셔서 어떤 분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낮게 깔린 눈빛만이 기억에 남았죠. 그래서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아? 그럼, 아니었으면 결혼을 허락하셨겠어? 그치만 말씀이 너무 없으시고 자꾸 인상을 쓰시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엔 날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눈치인데. 아니야, 원래 표정이 그래. 말씀도 거의 없으시고 감정 표현에 인색하신 편이셔. 난 그 얼굴을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자랐어. 근데 여보, 대충 넘기지 말고 말해봐. 아버님은 가족들한테는 어떤 사람이야? 속으론 따뜻하신 분이야? 아니면 그냥 늘 그러셔? 제 질문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아끼더니 마침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진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당신도 그 분위기 보면 얼추 눈치챘을 거 아니야.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했지. 혹시 아버님이 무슨 사고라도 치신 거야? 아님 어머님이? 그만 물어봐. 아무리 당신이 내 아내라도 부모님 일은 내가 선 넘기 싫어.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경계심을 품고 있었어요. 마치 큰 비밀을 숨긴 사람처럼 내내 주변을 살피며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저는 첫 만남부터 묘하게 잘 통했습니다. 뭔가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느낌이랄까요? 서로 말이 잘 통해서일까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자 주말이면 어김없이 연락이 왔고 단둘이 만나 밥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조심성 없이 속마음까지 줄줄 흘러나오곤 했죠. 반대로 시어머니도 절 무척 편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밀스러운 집안 이야기들도 하나둘 흘러나왔고요. 세아가,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에 오면 좀 부담스럽지? 사실 조금요. 뭐랄까, 집안 분위기가 좀 무겁고 아버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늘 인상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양반 표정이 원래 그래. 뭘 해도 무표정, 뭘 해도 시큰둥. 근데 말이야,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이유요? 응. 나랑 그 양반,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랑 사이가 말이 아니거든. 한 지붕 아래 살긴 하지만 영혼은 완전 별도로 살아. 같이 사는 게 기적인 수준이라니까. 어머님, 진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같이 지내시는데. 궁금하지?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서 지금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요. 궁금하면 500원. 네? 어머님, 갑자기 그런 개그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보고 배웠다. 며느리 앞에서 젊은 척 좀 해보는 거지 뭐.
자, 웃겼으니까 이제 진짜 얘기해줄게. 너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알아야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엔 오래된 분노가 얼룩져 있었어요. 내가 말이야, 네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였어. 입덧도 심하고 몸도 힘든 시기였는데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다방 여자였어. 그것도 뭐 잠깐 스친 바람이 아니고 아주 살림을 차려버렸지 뭐야. 그 순간 저는 마시던 커피를 삼키지도 못하고 기침을 하며 코로 뿜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진짜예요? 임신 중이에요? 그것도 살림을요? 세상에. 그땐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지.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었겠니? 그땐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뻔하던 시절이었잖아. 이혼한다고 말하면 친정에서도 말리고 들고 일어났던 시대였지. 그래도 그렇게 배신을 하다니. 그 뒤엔요? 그냥 가만히 있던 건 아니시죠? 내가 그냥 당했을 것 같아? 네 시애비 뺨은 뺨대로 그 상간녀는 내가 찾아가서 아주 강냉이 몇 개 나가게 만들어줬어. 머리채 잡고 흔들다 얼굴도 찌그려놨지. 어머님 진짜 멋지세요. 그 상간녀 더 쥐업해주지 그러셨어요. 세아가 너 속이 다 시원했지? 근데 말이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 설마요? 한 번이 아니라고요? 응, 그 인간이 한 번 하고 말 사람이냐?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었지. 다행히 네 남편이 중학생쯤 되면서는 좀 잠잠해졌지만 난 사람을 그때부터 그냥 옆방 식구처럼 대하고 살았지. 근데 왜 아직도 같이 사세요? 이혼하셨으면 더 편하셨을 것 같은데. 바람 피우고 걸릴 때마다 개처럼 빌어서 봐주고 말았지. 에휴, 내가 그놈의 정 때문에 여지껏 같이 사는 것 같구나. 아무튼 그런 과거가 있어서 지금은 다정하게 지내지 못해. 그렇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한테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 날 벨소리에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혼자 서 계시더군요. 늘 무표정하던 얼굴, 그날따라 더 단단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다 하시며 현관을 넘어 들어오신 아버님은 말없이 거실에 앉으셨고 저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너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네? 아버님, 아직은 저희 이제 막 신혼이잖아요. 신혼이면 뭐하냐? 나이가 30 중반인데 애부터 낳아야지. 요즘 여자들 애 안 낳고 혼자 잘났다는 듯 사는 거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여. 너도 그런 한심한 축이냐? 네? 애 안 낳고 살면 한심한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죠. 아무도 없는 거실에 그 낯선 침묵과 시아버지의 단단한 시선만이 공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심하지. 여자란 자고로 시집 오면 자식부터 낳는 거다. 그것도 아들을. 집안엔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돼. 그게 이치야. 넌 아들 낳아야 해. 말투는 훈계하는 투였고 표정은 명령 같았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 아들부터 낳으라니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꾸르륵 끓어오르려 했지만 혼자였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기에 전 일단 듣기 좋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버님, 아들을 꼭 낳을게요. 됐죠?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만. 말을 끝낸 아버님은 물끄러미 절 보다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네 마누라랑 자주 쏘다니고 다니는 것 같은데 대체 둘이 뭐하고 다니는 거냐? 여자 둘이서 쓸데없이 나돌아다니지 말고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챙겨라. 알겠어? 내 말 귀담아 들어.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나왔고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란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모든 얘기를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괜히 그 말에 맘 쓰지 마. 고지식한 데다 자기밖에 몰라. 평생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다. 이제 와서 변할 사람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바람을 실컷 피우고도 큰소리치는 사람이 무슨 염치나 싶었고 시어머니 말대로 무시해주는 게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마을 노인정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옆에 앳된 분홍빛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 한 분과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계셨죠. 당황한 저는 반사적으로 가까운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죠. 그런데 그때 들려온 대화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임자, 오늘은 우리 따끈한 모텔방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조용히 이야기나 나눌까? 영감님 몰라요. 아직 밝은데 무슨 모텔을 가요? 하하하, 튕기는 것도 귀엽구만. 내가 가정이 있으니 이때밖에 시간이 없어. 우리 저녁 시간 되기 전까지만 살짝 쉬었다 가자고. 저기 코너에 보이지? 저 모텔 말이야. 물침대도 있다고 하더라. 어머 영감님, 물침대가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제 보니 완전 선수셨네. 아이고야, 오해야. 모텔 사장이 내 고향 친구라서 그런 거지. 자, 어서 갑시다. 우리 둘만의 휴식 시간 놓치면 아깝지. 그 순간 저는 눈을 껌뻑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한 지금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손가락은 빠르게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고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오후 5시 정각에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시어머니는 허리를 약간 굽힌 채 모텔 문을 나서며 바지춤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으로도 알 수 있었죠. 흡족한 표정, 기분 좋아진 어깨, 그리고 하는 의미심장한 헛기침까지. 그 장면 역시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촬영은 계속됐고 저장도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들며 제가 본 것과 들은 말을 하나하나 전해드렸어요. 처음엔 또 무슨 일인가 싶던 표정이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눈이 뒤집히다 못해 아예 하얗게 질려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이 미친 영감탱이가. 분노로 떨리는 손을 꼭 쥐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곧장 시댁으로 돌진하셨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 옆에 세워둔 청소기를 번쩍 들더니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시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영감탱이야.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노인정에서 여자 손잡고 모텔을 가? 대낮에? 그것도 당당하게? 이게 미쳤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당신 두들겨 패는 거지? 이 망나니 같은 인간아. 옛날 버릇 못 고치고 또 바람이야 또!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리 패면 되나? 증거! 잘도 물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친절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다 보여줬거든. 모텔 들어가는 장면부터 바지춤 추스르며 나오는 모습까지 한 장면도 빠짐없이. 뭐? 며느리가? 에이 젠장. 며느리 넌 왜 그런 쓸데없는 짓해서 이 난리를 만들고 있어? 우리 가정이 바탕나길 바란 거냐? 저는 조용히 거실 한편에 서서 입을 막고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청소기 매질은 멈출 줄 몰랐고 시아버지는 쌍코피가 터지고 눈탱인 밤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죠.
잠시 후 남편도 불려와 네 식구가 마주 앉게 됐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그건 오래전부터 준비해두었다는 이혼장이었습니다. 내가 더 참으면 병들어 죽을 것 같아서 말이야. 여기서 끝내자.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하고 갈 테니까. 여보, 이번 한 번만 봐줘. 예전처럼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되나? 이 미친 영감. 애들 앞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며느리까지 들었는데도 부끄럽지도 않냐? 난 이제 진심으로 찌긋찌긋하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제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며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오래가진 못했어요. 아니, 쟤만 입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키워야 했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며 바로 시아버지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한테 눈을 부라랴? 너 진짜 끝장을 보고 싶구나. 시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움찔했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고 살면 안 되나? 괜히 밖에 소문나면 망신이잖아. 망신이 무서웠으면 애초에 모텔 문턱도 넘지 말았어야지. 됐고, 변호사부터 만나.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문받을 거야. 이젠 진짜 끝이다. 이혼이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결국 두 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는 그동안 살던 아파트와 시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확실하게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제야 살 것 같다, 새아가. 진짜 그 영감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가슴이 다 뻥 뚫린 것 같아. 저는 그 말씀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고 동시에 이런 결과를 만든 게 저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괜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아 죄송해요. 영상 안 찍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갔을 수도 있었는데. 에이, 죄송하긴. 너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그 바보 같은 인간이랑 마주보고 밥 퍼주고 있었을 거야. 평생을 그렇게 참고 산 내가 바보지. 그래도 어머님은 설마 시아버님이 또 바람을 피우실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누가 아니래니. 늙어 빠진 영감이 바람이 뭐야 싶었는데 글쎄 남자는 밥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바람을 피운다더니 진짜더라. 새아가 네 덕분에 내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 고맙다 진심으로. 그럼 저 더는 죄책감 안 가져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네가 한 행동 아주 대단히 매우 바람직한 일이야. 칭찬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홀로 지내시는 삶을 시작하셨고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여유로워지셨습니다. 이제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차릴 필요도 없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됐냐 묻는 사람도 없으니 마음껏 배달 음식을 시켜 드셨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나가 놀다 오셨죠. 반면 시아버지와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씀하셔서 저 역시 단 한 번도 그분의 소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내 아버지지만 진짜 쪽팔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하고 늙을 수가 있어? 엄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 당신 나중에 혹시 아버님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가? 헐, 여보. 내가 그 꼴 보고 자란 사람인데 오히려 그게 트라우마야. 절대로, 진짜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거야. 내 손에 장을 지져도 안 해. 그 말 꼭 기억해. 만약 바람 피우면 난 진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이야. 알겠어? 당신 너무 무서워. 근데 알았어.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히 남편은 말뿐 아니라 행동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람기는커녕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오고 주말이면 온전히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 한 방울 안 하고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남자였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현실적인 이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만의 자유를 되찾았고 저는 남편의 신뢰를 다시 확인했고요. 시부모님이 이혼한 지 어느덧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오후 아파트 현관 앞으로 다가가는데 뜻밖에도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어깨, 덥수룩한 머리, 그리고 지쳐있는 눈빛.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너희 왔냐? 그럼 잘 됐다. 얼른 문 좀 열어달라고 해라. 나 이제 더는 갈 데가 없다. 네 엄마 집에 다시 들어가서 좀 지내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바람나셨던 그 할머님이랑 살림 차려서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말이다. 그 망할 노파가 나한테 돈을 조금씩 뜯어내더니 결국 가진 거 다 떨어지니까 나 몰래 짐 싸서 도망가 버렸어. 알고 보니 애초에 내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접근한 거였더라고. 에휴, 이게 다 사기를 당한 셈이지 뭐. 저는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당당하게 집을 나가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 이제 와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겠다고요? 사기요? 아버님, 이혼해서 속 편하다고 웃으면서 나가셨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진 거 다 잃으셨다고 다시 들어오신다니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만 돌아가세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바닥에 꿇고 있던 다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서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야!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그딴 영상만 찍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혼 안 했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버님, 제가 그 영상 안 찍었으면 어머님은 지금도 모욕당하며 사셨겠죠. 전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을 위해 한 행동이에요. 책임 돌리지 마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구차하게 굴지 마시고요. 이걸 그냥 확... 시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하자 남편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동네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다고요. 엄마 속 썩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제 아내한테 손까지 대시려고요. 이게 어디서 감히 아비한테 대드냐? 야, 넌 애비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도 않냐? 한 번을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불효가 어딨냐? 찾아가고 싶겠냐고요. 다른 할머니랑 살림을 차렸는데 내가 왜 그 집을 찾아가요?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조용히 사세요. 엄마한테 다시 얹혀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요. 이놈아, 난 지금 고시텔에서 라면으로 하루 때우면서 겨우겨우 숨쉬고 산다고. 가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단 말이야. 그건 다 아버지가 스스로 만든 일이잖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저 아버지랑 더는 말도 섞기 싫어요. 그냥 가세요. 말을 마친 남편은 아버지 등을 떠밀듯 밀쳐냈고 현관에서 쭉쭉 밀어내듯 걸어나가 아파트 입구까지 그를 몰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건 기본이었고 평소 그 무뚝뚝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다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은커녕 손부터 나가셨습니다. 평생 쌓인 분노가 폭죽처럼 터졌고 시아버지는 그날도 매를 실컷 맞은 뒤에야 집 앞에서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나 싶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님한테 돈 보냈어? 아, 그거? 그래, 500만 원. 뭐야 이거? 고시텔에서 쫓겨났다고 하시길래 원룸 보증금이라도 해드렸어.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고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해드린 거야. 진짜야, 마지막. 순간 화를 낼까 망설였습니다. 분명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길바닥 신세라는 말에 그저 깊은 한숨만 나왔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시아버지의 연락도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삐까뻔쩍한 외제차가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익숙하지만 낯선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서 내리더군요. 잘 차려입은 정장에 머리엔 포마드까지 발라 반짝반짝.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야, 며느라. 아버님? 몰라 뵀어요. 근데 이 차는 뭐예요? 얘가 나를 아직도 바보 노인네로만 보나 본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한때 잘 나가던 사나이였다고. 내가 투자 좀 받아서 사업 시작했더니 말이야. 이 외제차쯤은 시리즈로 굴릴 수 있다. 이 말씀. 허세와 웃음이 뒤섞인 그 표정을 보며 저는 그저 아, 그러세요? 하고 무난하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제발 버스나 빨리 오길 바랄 뿐이었죠. 터라, 집까지 태워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저기 버스 온다. 나도 그냥 빈말이야. 내 옆에 애인 타 있거든. 봐라, 인사 좀 해.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바라보니 차 안에 앉은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더니 그 여자와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잘 살아, 며느라. 다음에 밥이나 먹자. 그리고는 엔진 소리를 울리며 쌩 소리를 내며 사라졌죠. 저는 그날의 장면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고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 요즘 사업 잘 되셨나 봐요. 외제차에 여자까지 뭐랄까 기세등등했어요. 그놈의 영감탱이 운 좋게 돈 좀 벌었나 보네. 아니, 돈 생기니까 여자가 또 붙은 거겠지. 하긴 이제 이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유롭겠냐. 내 전 남편 참 잘도 논다. 근데 차 번호가 웃기더라고요. 1818번이었어요. 1818? 참 그 인간이랑 어울리는 번호네. 1818. 썩어빠진 영감탱이 같으니. 저는 말을 돌려 시어머니도 여자라는 걸 각인시키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 이야기를 한 건 어머님도 달라지셨으면 해서예요. 어머님도 이제 자유로워지셨잖아요. 혹시라도 좋은 분 만나시면 외롭지 않을 텐데. 요즘은 중년 노년 모임도 많대요. 가보시는 건 어때요? 아이고, 됐다. 결혼해서 속 썩고 간 쓸게 다 빼줬는데 그 짓을 또 해? 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새벽에 끓여 먹을 수 있고 이 자유 아무한테도 안 줄란다. 저는 그 뒤로도 어머님께 몇 번이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나 하나 위해 쓰고 싶어. 딱 그만큼만으로도 충분해. 시아버지는 우연으로도 다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는 결혼생활 2년하고 반 만에 아이를 가졌답니다.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셨고 딸아이를 낳았을 땐 육아를 해주시겠다며 제가 직장을 휴직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 매일 죄송해서 죽을 맛이에요. 힘드시죠? 아니다. 내가 우리 손녀 덕분에 사는 낙이 늘었는데 왜 힘들겠냐? 애기 키우는 것만큼 행복한 게 또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머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우, 얘 뭘 이렇게 많이 넣었냐? 니들 돈 안 모아? 어머님, 저희 부부는 둘 다 능력 있어서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제 딸, 어머님의 손녀 잘 부탁드려요. 그래, 이렇게 손녀도 키우고 돈도 벌고 아주 좋구나. 일석이조라고. 시어머니는 제 딸이 주는 행복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육아에 푹 빠져 사셨어요. 저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가까워져서 더할 나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심하게 어두워진 걸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꼭 바람나서 상간녀를 임신시킨 것 같잖아. 제가 농담으로 말했더니 그이가 피식 웃으며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 난 우리 딸과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은 절대 안 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무슨 고민인지 말해봐. 지금 당신 얼굴 완전 근심 가득해 보인다고. 그러자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야. 실은 내가 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하면서 지냈거든. 그래도 아들이니까 생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랬어? 그건 내가 뭐라 못하겠네.
아버님 생사 알려고 안부 연락했다니까. 근데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어? 응, 연락이 두절돼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실종 상태래. 뭐? 실종? 왜? 뭐 때문에? 그게 사업하면서 회사 돈을 많이 썼다나 봐. 감옥 가게 될 상황이니까 도망가서 숨어 사는 것 같아. 뭐야?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번에도 여자한테 돈 쓰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어디서 뭘 하는진 모르겠지만 생사를 알지 못하니까 괜히 걱정이 되네. 남편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착한 남편이라서 완전히 천륜을 끊진 못했던 거죠. 실종 신고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 남편은 어느새 마음에서 놓아버렸는지 다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아버님 찾았대? 표정이 달라졌네? 아니, 어디선가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아버님은 또 어디선가 여자 만나서 지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벌써 연락이 왔겠지. 그렇게 시아버지의 실종은 저희 부부에게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시아버지가 실종된 지 정확히 5년이 지나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린 덤덤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정해진 절차를 반복하는 기계적인 습관이 배어 있었죠. 실종된 지 5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주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화부터 내셨습니다. 이 영감탱이는 끝까지 사람 속을 썩이네. 그 인간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저 팔짠지 뭔지.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반응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저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결국 셋이서 앉아 시아버지의 법적 사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누게 됐죠. 네 아버지가 진짜 죽었는지 어디 숨어서 딴 여자랑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말한 대로 사망 처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 글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건 정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사망 신고하자. 보험금 그거라도 받아야지. 내 속에서 썩은 보상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평생을 시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눌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지막 절차는 단지 사망 신고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해방 선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쨌든 피부치들이니까 이 사실은 알려야지. 재산은 간소하게라도 지내야 하니까. 그렇게 저희 식구는 낯선 시골 마을을 찾아갔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여차저차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위한 제사상을 산속의 평평한 자리에 차렸습니다. 가짓수는 많지 않았지만 정성은 담겨 있었죠. 절을 올리고 난 뒤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마치 땅 밑까지 빠져들 것 같은 오래 묵은 체념 같은 한숨이었죠. 모든 의식을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편 차에 올랐습니다. 여보, 운전 피곤하면 내가 바꿔줄까? 아니야, 괜찮아. 아직은 멀쩡해. 그렇게 고향을 뒤로하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가던 찰나 반대편 차선에서 쌩 하고 지나가는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차체와 익숙한 뒷모습, 저는 얼떨결에 손가락으로 그 차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저기 1818번 보이세요? 저 차 그거 아버님이 몰던 차랑 똑같아요. 뭐? 1818? 진짜네? 번호까지 딱 맞잖아. 그럼 그 인간 살아있다는 거야? 아들, 지금 당장 저 차 뒤쫓아봐. 이게 무슨 일이야? 실종된 아버지가 설마 고향 근처에 숨어 있었던 거야? 남편은 망설임 없이 차선을 변경했고 외제차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지자
앞좌석에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또렷해졌고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손뼉을 치며 말했죠. 뒤통수만 봐도 알겠다. 저거 내 전남편 맞아. 옆에 뭐 여자겠지. 애인이지 뭐. 아들 앞질러서 차 막아. 당장. 엄마 진짜 아버지 맞아요?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얘가 그 인간이랑 산 세월이 몇 년인 줄 아냐? 40년이다 40년. 그 등짝 그 어깨 그 운전대 잡는 손까지 다 알아본다. 다 느낌이 팍 온다고. 남편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고 드디어 그 차를 앞질러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멀었고 그날의 진실은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도로 위에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저희 차가 멈춰섰고 거의 동시에 앞서 달리던 외제차도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습니다. 남편과 저는 물론 시어머니까지도 거의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맞으면 지금 이 순간 잡아야 해, 엄마. 준비됐지? 당연하지. 오늘 아주 그냥 내 손으로 송장 만들고 말겠어. 저희 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외제차 운전석 앞으로 달려갔고 남편은 급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연히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성을 놓은 듯 고함을 지르며 쉴 새 없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인간아! 당장 문 안 열어? 어디서 또 옆에 내 꼬셔가지고 이런 데서 몰래 숨어 살아?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문 열라고! 잠시 후 조용히 윙 소리가 났고 운전석 창문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굴을 내민 건 저희가 알고 있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겁먹은 눈빛을 한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 아니잖아. 당신 누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데요. 아니 누구신데 다짜고짜 차를 세우고 소리 지르시고 욕설에 문까지 열라고 하십니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살폈고 거기엔 젊은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이 짙은 여성은 시끄러운 소란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니에요. 차 번호만 갖고 완전히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차를 팔았나 봐요. 아무튼 저희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말에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갑자기 눈빛을 번뜩이며 다시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분위기 보니까 이건 딱 봐도 수상하잖아. 이 영감탱이 바람 피우는 중이구만. 핸드폰 내놔. 어딨어? 핸드폰 좀 봐봐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차번호 착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시어머니의 불륜 레이더에 포착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야, 느낌이 딱 와. 이건 내 직감이야. 자, 핸드폰 줘요. 어디 숨겼어? 이보세요, 할머니.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남자랑 여자랑 단둘이 차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뻔하지. 바람난 거지? 저기 핸드폰 보인다. 순간 시어머니는 팔을 쭉 뻗어 창문 안으로 손을 넣더니 조수석 옆칸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을 단박에 낚아채 들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고 조수석의 여자는 손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진짜? 신고? 해봐! 그럼 이 노인네 마누라가 올 테니까 불러보라고. 그러자 차 안에 있던 남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착각과 의심은 어느덧 기어이 잡겠다는 집념으로 변했고 저희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돌려받으려 조심스레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그의 팔을 움켜잡더니 능숙하게 팔을 꺾고는 엄지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야, 이보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손가락을 휴대폰에 갖다 댔고 화면은 곧바로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마누라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당신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다가 현장에서 딱 잡혔어요. 어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여기 시골길 한복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당신 남의 사생활에 왜 끼어드는 겁니까? 경찰 부를 거예요? 야, 이 나쁜 자식아. 조광지처 몰래 젊은 여자랑 놀아나는 주제에 사생활 운운해? 너 같은 놈은 뼈도 못 치리게 맞아야 해. 기다려라. 네 마누라 곧 온다니까 딱 기다려. 노인은 헐떡이며 안절부절 못했고 이내 핏기 없는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집도 회사도 다 마누라 명인데 이거 걸리면 진짜로 끝장이야. 증거라도 없애야 돼. 저기야, 빨리 내려. 여기서 도망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수석 문이 열렸고 젊은 여자가 휙 몸을 빼며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앞으로 나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긴 제가 맡을게요. 절대 못 도망치게 하겠습니다. 나이스! 역시 내 며느리야. 딱 붙잡고 있어라. 이것들 오늘 제대로 송장 치르게 해주자고. 마침 그곳은 인적 드문 시골길 한복판, 지나가는 차량도 없어서 도로를 막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던 그때 한 택시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선 한 중년 여성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죠. 어머, 진짜였네. 이 자식이 출장 간다더니 젊은 여자랑 데이트 중이었어? 허! 이놈의 영감탱이 진짜 뒤지려고 별짓을 다 하네. 오늘 네 뼈를 묻어주마. 여보, 오해야.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 손도 안 잡았다고. 손은 안 잡고 다른 걸 잡았냐? 연병하네. 닥치고 처맞기나 해. 그리고 오늘부로 끝이야.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이 인간아. 저희 셋은 입을 다물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슬쩍 눈을 맞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씩 웃더니 제게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한 건 했구만, 며느라. 하이파이브. 저도 시원하게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남편의 차로 돌아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인 줄 알고 추격했던 외제차가 다른 누군가의 불륜 현장을 잡아내는 기막힌 우연으로 변해버렸고 그 덕분에 한 조강지처의 울분이 해소된 날이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도 매우 가까웠고 팀워크가 꽤 괜찮은 편이란 걸 새삼 깨달았답니다. 시아버지의 생사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보험금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간다고 생각하던 그때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흐름을 뒤엎었습니다. 그 목소린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종 신고됐던 분이 발견됐습니다. 시골 여인숙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신분증과 유품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시점에서 돌아온 너무도 늦은 소식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그 영감탱이 말이야. 회사 돈 들고 도망쳐서 사업한답시고 떠났대. 여자 하나 꼬셔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둘이 신나게 살았겠지. 돈 있을 땐 온갖 호사 다 누렸겠지. 근데 그게 오래가 아니야. 돈 떨어지니까 그 여자도 냉큼 튀어버렸대. 남은 건 횡령죄에 쫓기는 신세. 어디 가서 이름도 못 밝히고 일도 못하고 결국 시골 여인숙에 짱박혀서 혼자 살았대. 그러다 그대로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 한 거지. 경찰이 대강 그렇게 말해주더라. 말은 담담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디찬 철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여쭙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 아주 괜찮아.
그 인간 죽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가엾어지거나 그러진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죄가 씻기는 건 아니잖아. 불쌍하다고? 아니, 난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 말에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나 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나온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담담함이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잔해조차 꿰뚫어낸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없이 딱 선을 긋는 사람이었죠.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의 시신을 인계받아 조용히 약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없고 꽃도 소박했지만 어쨌든 인간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평생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등지고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시아버지의 인생은 그렇게 여인숙의 외딴 방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제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새로운 일을 벌이셨죠. 그 일은 바로 연애였습니다. 처음엔 저희 부부에겐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셨다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시장 근처에서 시어머니를 딱 마주쳤습니다. 곱게 화장하시고 산뜻한 옷차림에 어떤 신사분과 다정히 팔짱을 끼신 채 걷고 계셨죠. 어머님, 이 어르신이랑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어디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아유, 아휴, 들켜버렸네. 어머님 당황하셨어요? 괜찮아요. 정말요. 제가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애 좀 하시라고. 보기 너무 좋으세요. 정말이냐? 아이고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맞다, 내 애인이야. 문화센터 종이접기 수업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이지. 아니, 눈이 딱 맞았지 뭐냐.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밝고 환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한 지난 세월, 그렇게 참고 눌려 살았던 시어머니는 다시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마음에 들이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셨었죠. 하지만 좋은 인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법 아니겠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남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해드렸고 제 딸까지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귀엽게 응원했답니다. 할머니, 그럼 나한테도 할아버지가 생기는 거야? 응? 왜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생기면 좋겠어? 응, 할머니 남자친구 착해. 귀엽기도 하고. 그 말에 우린 모두 대폭소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웃으시며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그러다 몇 달 후 시어머니는 그분과 황혼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인연인데 제대로 절차 밟고 싶다. 웨딩드레스도 입고 사진도 찍고 싶다. 그 말씀에 온 가족이 전폭적으로 응원했죠.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순간 우린 모두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아름다우셨고 이전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머, 새색시가 아주 곱네요. 색시, 올해 몇 살이에요?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늙은이가 노망 났다고 놀리는 거냐? 아유, 쑥스럽게 그만해라 좀. 진짜예요, 어머님. 누가 보면 천은 줄 알겠어요. 그래, 재혼하는 거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실컷 칭찬해도 돼. 우리 강아지는 어딨냐? 꽃바구니 들고 어머님이랑 사진 찍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야외로 나가시죠. 새 시아버님 엄청 멋지시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정원에서 우리 가족은 사랑 가득한 사진을 수백 장 남겼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잊지 못할 시간이 됐죠. 시어머니의 인생 제2막, 그 전성기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제 딸을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새 시아버님은 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라
낮엔 바쁘셨지만 밤엔 시어머니와 함께 뜨겁고 다정한 시간을 보내신다며 수줍게 웃으시곤 했죠. 이렇게 제 이야기는 아주 확실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바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셨죠? 사랑을 배신하고 가족을 저버린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 여인숙의 고독사로 끝을 맺는 제 시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은 책임이고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